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는 세계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연구진들이 총동원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주력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탄도미사일 형태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해 자체 장착한 램제트 엔진을 통해 마하 추력을 꾸준히 유지하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고도는 탄도미사일 형태, 중고도는 순항미사일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화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전쟁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오물풍선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집합 모델 분석을 활용하여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위협이며 전면전이 발발할 시 수백만 명이 사망하며 경제적 피해 역시 4조 달러, 한화 약 5,52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전쟁 첫 해에만 GDP가 4%가량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 시나리오의 결말은 김정은 사망 후 북한이 폐허가 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한국 경제와 산업 생산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은 실존적 위협을 느낄 경우 충분히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카이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핵공격을 할 수 있는 80에서 90여 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 현무라는 괴물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현무5 신형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상식을 완전히 부숴버린 문자 그대로 괴물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재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개된 현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형 현무는 길이 20m, 직경 1.6m, 발사 중량 36톤의 대형 미사일입니다. 일단 추진체의 추력이 무려 75톤 포스에 달하는데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술탄도 미사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스칸데르가 길이 7.3m, 발사 중량 4톤인 것을 감안하면 현무5는 일반적인 전술탄도 미사일들과 비교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비교될만 하죠. 가장 유사한 지원으로 비교되는 미국 미니트맨3는 길이 18m, 직경 1.3m, 발사 중량 35.3톤으로 현무5와 비슷한 크기와 중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체 추력 역시 80톤 포스로 현무5와 대동소이합니다.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핵탄두 기술과 발사체인 ICBM 현무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다탄두가 아닌 기초적인 핵탄두 기술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북한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개발하는데 성공할 만큼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열강들에서도 개발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대전략 무기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사거리 5,000km 내외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등장시키며 현무의 개량 형태인 현무6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체급인 현무1 미사일에서 지금까지 발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무 미사일 기술로는 베이징을 유효 사거리까지 도달하기에 충분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극초음속화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8,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미사일 동체를 받쳐줄 높은 출력의 엔진을 갖추는 건 정말 어지간히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닌 이상 기술 보유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하 9 이상의 성격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현무탄도 미사일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바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조차 힘들게 탄생시킨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9 내외에
순간적인 초속 6.8km로 가변 활강하다 시스템으로 욕격이 매우 어려워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중해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상쇄시킬 수준입니다. 상층 대기권에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겟을 향해 진입하면서 마하 10까지 가속되는 이 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어떠한 지하 벙커 시설은 뚫어버릴 정도입니다. 또한 핵탄두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종류의 현무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 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앤드 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과 러시아뿐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다음으로 개발 성공에 유력한 것은 중국의 둥펑 그리고 한국의 현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방과학연구소 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하나로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할당되었습니다. 한국의 방비 태세에 대해 미국 군사전문저널 기사는 현무 미사일의 테스트 임무 중엔 중국의 공격 범위 최대 2000km까지 날아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태평양의 현무 미사일 배치에 주목하는 주요 이유로 항구와 가까운 중국 해군의 억제 능력도 고려했을 텐데요. 또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LS2 역시 현장 배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획한 구상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한반도 내에 접근하는 공격형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체계 완성도에 가까워지고 있죠.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작년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제작한 현무5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 보유 집단과 맞서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어 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특히 국군의 날 현무5를 실은 신형 차대 주행 능력 역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축대형 트럭으로 매끄러운 사선 기동까지 완벽히 수행해냈던 이동식 발사대를 기아에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와 생산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무차대는 극비로 보안이 철저해 홈페이지 등에도 사진이나 기타 성능 등 지원이 일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감춰진 현무5의 차대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반 차량과 달리 업계에서 차축이 운전대를 돌리면 좌우측으로 돌아가는 후륜 조향 장치도 설치되었고, 이 기능 덕분에 공개된 영상처럼 현무5 발사대 차량은 운전대를 돌리면 가장 앞바퀴와 나머지 8축의 뒷바퀴가 동시에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수평 이동, 일명 개걸음이 가능해져 회전 반경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각종 험지가 다반사인 한반도 지형에서 미사일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적군이 아군의 미사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런플랫 타이어와 공기압 규율 장치, 방탄 캐빈, 화생방 방호 처리 등이 설치되어 있죠. 사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대형 트럭 개발 및 생산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특정 차를 설계부터 부품 제작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드는데요. 사실 한국도 그동안 현무차들을 체코에서 수입하여 썼었는데 우리 국내 기술 지인들의 노력으로 현재 국산화가 된 것입니다. 현무2C 텔의 경우 체코의 타트라 815밀리터리 계열 차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들을 도입 후 캡을 국내에서 제작 조립하여 사용해왔는데요. 북한도 다양한 로켓부와 미사일 트럭으로 체코 테트라사의 텔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무 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에서 전용 8축, 9축, 10축 트럭을 끝없이 개발하였고 결국 전력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의 발전 과정이 녹아들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유독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무5의 성능을 평하면서 중국에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시나 자국 내 언론사에서 오보를 지속해서 방영 중입니다. 지난 2일 중국 매체 소우에서는 현무 무기가 둥펑 26의 1.5배인데 사거리 800km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의 현무5는 이미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 산업지역들도 사거리에 드는 전력무기다. 이 같은 한국의 장거리 타격 명령 보유는 한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력과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대단치 않고 작은 나라로서 고강도 전면전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다라 말하며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군미천하의 군사 패널은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할 경우 재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때 한국군의 현무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국이 대비할 것은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이다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중량 8톤의 쇠덩어리가 우주로 날아가다가 떨어질 때 속력을 마하 10 이상이기 때문에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마디로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초토화되며 반경 10km 안에 있는 건물 및 생명체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터질 경우 2차로 지진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보유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보다 현무5가 중국으로서는 더 무섭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는 오히려 한국의 무기가 두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현무5에 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도 사거리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CCTV 산하 중국 매체 공영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의 핵이 아닌 다름 아닌 한국의 현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공격뿐 아니라 방어 부분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이중 방어망이 10년 안에 마무리되면 중국과 북한은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자칫 잘못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한국군의 현무에 의해 역으로 초토화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무원 미사일부터 시작해 20년 전부터 순항미사일 엔진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초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화약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바남시스템즈 등이 공동 연구 개발에 참여할 만큼 기반이 될 반도체와 화약유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누리호 위성의 다탄두 기술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방산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확인했으며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시속 600km 이상의 성적을 내는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친 후 현재 시험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그야말로 3분 만에 도달하는 스펙을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안보 안정을 위해 다양한 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상 무기들이 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8월 27일 영상입니다. 신정권에 들어서며 한국산 무기를 탐탁치 않게 보던 폴란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 로켓 천무 70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 4월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약 16억 달러로 2022년 기본 협정 체결 당시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같은 해 11월 35억 달러 규모인 218대를 도입, 이번에 남은 70대를 도입한 것입니다. 폴란드의 대규모 한국 방산무기 구입으로 인해 사실상 유럽 많은 지역에서 대한민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시장 장악력은 전 세계가 놀랄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방산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는 K9 자주포에 이어 이제는 K239 천무까지도 방산무기 독점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최근 한국은 다연장 로켓 천무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실사격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을 발사하여 훈련에 참여한 차량 일부는 아예 전산 발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물풍선으로 연일 도발해오는 북한에게 압도적인 화력을 통해 강력한 응징 능력을 과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실사격 훈련을 계기로 해외 외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육군 예하 전 군단 및 화력여단, 천무대대가 모두 참가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훈련을 사격장으로부터 55km 떨어진 표적에 대한 사격명령 하달로 대기 중인 7대의 천무가 순차적으로 불을 뿜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를 떠난 장사거리 유도탄 48발은 궤적을 그리며 직도 표적지에 정확히 명중했는데요. 천무대대가 한 개의 포대를 모두 사격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지 수십 초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도 인상적인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물론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및 해외 바이어 등 수출 사업 관련 인사들까지 참여하여 300명에 가까운 인파가 지켜보는 이번 훈련으로 인해 천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현재 한국산 천무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국방부 산하 군수조달총국 주관으로 다연장 로켓 도입 프로젝트 SILA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에 대한민국산 천무가 유력하게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군사 분야에서 깊은 왕래가 없었던 만큼 이는 이례적인 일로 손꼽힙니다. 때문에 과거였다면 단지 경쟁 입찰에 구색 맞추기용으로 천무가 거론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 기종의 도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천무를 선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천무를 제외하고도 쟁쟁한 경쟁 기종들이 도입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되려 천무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고 언급된 것입니다. 현재 스페인 다연장 로켓 도입 프로젝트 SILAM의 후보 기종으로 밝혀진 건 크게 세 종류입니다. 대한민국의 K239 천무,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 이스라엘의 풀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능면에서만 본다면 천무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장 9m, 전폭 2.9m, 전고 3.3m, 전투 중량 31톤이라는 육중한 크기가 무색하게도 천무의 최대 시속은 80km, 작전 반경은 450km에 달합니다. 10연장 다연장 로켓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놀라운 기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무 개발의 모티브가 된 미국 M270 MLRS의 경우 같은 12연장이며 25톤에도 못 미치면서 최고 속도는 단지 시속 63km가 한계입니다. 천무의 기동성은 극한의 다이어트로 전투 중량을 절반 가까이 줄인 하이마스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화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천무는 K136 구룡에서 사용하던 K33 131mm 무유도 로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두 중량은 20kg에 사거리는 36km에 불과하지만 천무에 탑재하면 한 번에 40발 이상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야말로 강철비처럼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무의 진짜 화력은 230mm, 239mm에서 드러납니다. 로켓도 집속탄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불발률 1% 남짓의 자탄을 탑재하면서 안정성과 파괴력을 두루 갖춘 천무는 집속탄이 아닌 단일탄도를 발사하더라도 239mm 로켓은 표준 사거리 80km의 콘크리트 구조물 60m를 관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239mm 로켓은 덕티드 로켓 추진기를 탑재해 사거리를 200에서 250km로 늘리는 연구까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분에 12발 발사가 가능한 천무의 세계 최고급 발사 속도가 더해진다면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 중 가히 최강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KTSSM2로 이어지는 400mm, 600mm 전술탄도 미사일과 10호원 체계로 대표되는 지휘, 사격 통제체계, GPS 연동기능, 신호정보 연동장치, 유도 및 제어 시스템 덕분에 12m 수준의 초정밀 교전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상 천무의 육중한 무게로 인해 공중 수송이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단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완성형 다연장 로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수송이 어렵다는 점도 전세계 분쟁에 손을 뻗기에 빠른 수송 능력이 중요한 미국이 아니라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는 포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까지 수송 능력 확보에 올인한 하이마스가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불립니다. 심지어 스페인이 주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납기입니다. 유독 한국에서 주문한 무기들의 납기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평균 3배 이상 빠르기 때문인데요. 최근 독일 라인 메탈이 K9 자주포의 경쟁자 피지트 2000 자주포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디펜스24에서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6문이 추가 인도된 11경 독일 자주포 생산 시작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독일군과 우크라이나의 신규 주문으로 인해 공장이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리면서 이 자주포는 내년인 2025년부터 시작해 2030년인 5년에 걸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군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자주포 12대를 보충하기 위해 19대를 주문했는데 2023년인데 그게 이제서야 생산이 시작되었고 납품 역시 내년엔 되어야 첫 인도가 가능하며 203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폴란드에서는 주문한 지 2달 만에 12대 K9 자주포를 받았기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빨라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폴란드에서 K9 자주포가 처음 도착했을 당시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장관 등 모두가 나와서 환호하는 걸 보면 한국의 납기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발 로켓 배송과 함께 천무의 성능이 뛰어난 만큼 특수 상황을 제하고는 천무와 견줄 무기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스페인 프로젝트에서 천무의 라이벌로 거론된 제품들이 그나마 천무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펄스는 링스의 원 개발사였던 IMI를 인수한 LB 시스템이 현대식으로 개량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펄스는 천무와 마찬가지로 차륜형 차체를 채택한 덕분에 준수한 기동성이 장점입니다. 또한 상용 트럭에 약간의 개수만 더해도 펄스의 로켓 포드를 얹을 수 있기에 도입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다연장 로켓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전개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자주포와는 다르게 반동이 미미해 상용 트럭 자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펄스의 최대 장점은 천무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확장성입니다. 현재 공개된 사실만 하더라도 122mm, 160mm, 306mm, 330mm, 370mm 로켓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떠나 저렴한 가격과 확장성은 매력적인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발된 유럽의 위기감에 덴마크, 네덜란드는 소량의 펄스를 도입했습니다. 펄스의 큰 장점은 확장성과 가격, 하지만 딱 그 정도입니다. 성능 자체가 뛰어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으며 사실상 천무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펄스에서 사용하는 122mm 무유도 로켓 그라드만 보더라도 최대 사거리라 35km 남짓의 최대 36발 탑재가 고작입니다. 동급이라 할 수 있는 천무의 K33 131mm 무유도 로켓이 사거리는 비슷해도 40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화력 차이는 구경이 올라갈수록 더욱 커지는데요. 천무의 위력과 비교하면 사실상 펄스는 속빈 강정처럼 보입니다. 그나마 탄두 중량으로 비벼볼 수 있는 것은 306mm에 달하는 엑스트라 로켓급이지만 장탄량이 불과 4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천무 운용국에서도 KTSSM을 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펄스의 오차 범위는 천무의 5배에 달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10m 내외에 불과하지만 종합적인 성능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은 전장 상황에서 치명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산시장에서 펄스는 최고의 장비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아스트로스트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스트로스트도 천무, 펄스와 마찬가지로 상용 트럭을 기반으로 하기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40발 탑재가 가능한 70mm 로켓부터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450mm AVTM 300 전술 미사일 2발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준수한 성능으로 브라질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아스트로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능적 부분이 천무보다 우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아스트로스트를 후보에 올란 이유는 외적인 요인으로 정치적 목적과 경제성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아스트로스트는 브라질 기업인 아비브라스와 스페인의 에스크리바노,
GMV 등이 합작하여 개발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군사 장비의 구매 결정은 단순 성능이나 비용 등의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관계, 경제적 협력, 공구 법체, 국가와의 정치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브라질과 스페인의 합작회사를 고려하면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가 정치, 경제적으로 천무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스트로스2를 도입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이죠. 현재 스페인의 프로젝트에 확정된 금액은 한화 3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스페인이 적극적으로 9년대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4천억 원까지 예산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현재 유럽은 전통적 맹주였던 독일의 신뢰를 잃었고 프랑스가 친중 노선을 선택하며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빈왕자를 노리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경제, 정치, 군사 등 다방면에서 화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스트로스2의 도입이 더욱 유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응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 성능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정치적 기틀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스페인 현지 기업 태그가 협력을 진행한다면 스페인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군용 전술 트럭 자체를 사용한 새로운 개량형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과 이스라엘이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면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해 스페인의 자체적인 다연장 로켓 기술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서 팔아야 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천무 도입은 대한민국 방산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판매만 된다면 유럽 전역에 대한민국 방산을 뻗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적으로 폴란드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동유럽, 북유럽 시장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만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무기체계 수출은 대한민국과 유럽 간의 정치 및 안보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맹의 선택지가 미국을 넘어 지구상 가장 넓은 대륙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납기와 성능이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 방산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유럽 국가와의 탄탄한 동맹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